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얘는 진짜 주도주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에서 에너지 변화에 따른 관련 주들을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어, 종목마다 다 이렇게 차별화가 나옵니다. 그게 좀 힘든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성장주 갖고 있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떨어졌죠.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쯤 되면 성장주를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그런 부분들이 좀 바꿔줘야 될 필요. 그러니까 어, 저는 사실 애플은 맨 나중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장주 중에서도. 왜냐하면 가장 좋은 주식이니까. 근데 제일 나중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리비안도 그렇고 뭐 어,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도 이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박스권을 기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등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선도하는 종목이라도 한동안 박스권을 기어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선물만 이게 외국인들이 좀 이제 청산을 하고 있죠. 원체 높은 가격에서 매도 쳤기 때문에. 근데 주식을 생각보다 개인들이 매도를 많이 안 해요. 외국인들 아예 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인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개인들이 매수를 했던 지수대를 보면 또 다를걸요. 어.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마 3천선에서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3천선 이상에서 거의 다 매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물대가 됐는데 올해는 아마 올해 제가 생각할 때 개인들이 매수했던 이 20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800선, 2900선 위에서 가장 많이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의미가 되면 2800선, 2900선이 매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개인들이 거의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작년에 60, 70조를 샀는데 70조 중에서 3천선 이상에서 70조가 다 들어가 있고요. 올해는 20조를 샀는데 20조가 2800선, 2900선 위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2800선과 2900선 위가 매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많이 올라와도 2900선 위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들의 그런 어떤 매물이 다 2900, 2000, 올해는 2800, 2900에 20조가 몰려 있고요. 작년에는 3000선 이상에서 다 몰려 있으니까 이 구간이 굉장히 센 매물대가 돼버리잖아요. 쉽지 않죠. 아, 그런데다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이 보세요. 저는 이게 제일 겁나요. GDP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이게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80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게 미래의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현재의 이런 ISM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월달 확 떨어져 버리잖아요. GDP도 그렇고. 왜 제가 이 부분들을 우려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왜 이 부분을 우려하는가 하면 아까 페드가 이제는 경기 둔화에는 상관없다. 이제 무조건 어 무조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5월, 6월, 7월까지 무조건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플레이션 좀 잡히고 기대 인플레이션 잡히고 인플레이션 잡혀야지만 하반기에 스태그플레이션 안 온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5월달 한 번 긴축을 했는데 그거 이제 자산 가격의 하락을 용인한다. 이거 한 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지금. 아. 근데 이거를 경기의 하락을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제 예상이 맞으면 페드가 경기 둔화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게 제일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상반기는 강력한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 긴축하고 경기하고 동시에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시장에서는. 상방이 막혀 있는 형태로 가버리는 게 되니까. 사실 고민이죠.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6월달, 7월달 페드의 금리 예측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어, 이러면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따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못 가잖아요. 이걸 이제 시장은 벌써 경기 하락에 대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는 금리를 그렇게 못 올릴 거다. 페드가. 그래서 상반기에 이렇게 집중해서 막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례적인 케이스예요. 이렇게 6, 7월 달에 페드가 공격적으로 빅샷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년물하고 2년물이 못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거든요. 쉽지 않은 경우죠. 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의 클라이막스라는 건 없어요. 박스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데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는 건 항상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올 때 하락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거고요. 박스권에서는 하락의 클라이막스라는 게 없어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뿐이지. 근데 단기적인 변곡 라인을 보기에는 어, 지금 코스피 200의 월봉 차트가 밑을 타고 가는 게 굉장히 좀 얌전하게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러니까 소위 해서 월봉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꼬리가 길게 달리는 이런 패턴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그죠? 그러니까 어, 파생도 힘든 게
확 뺐다가 연속적으로 확 내려갈 것 같은데 또 확 땡기고, 확 뺐다가 연속적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확 땡기고. 그러니까 파생을 만약에 여러분들 좀 물려도 손절을 조금 그 다음에 반등을 보고 손절하는 게 맞아요. 함부로 손절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파생도 이제 포지션을 좀 잡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도 어려워요, 파생. 최근에 파생이 되게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예. 함부로 여러분들이 막 파생에 대한 부분들을 막 이렇게 예, 이렇게 막 그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주식은 확실히 주도주가 바뀌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너무 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거. 외국인들이 선물은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이 선물은요. 5만 계약 이상 매도가 들어오면 다시 돌릴 수 있어요. 이 선물은. 그러니까 5만 계약 이상 매도가 들어오면 당연히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근데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이제 얘네들이 이익실현 해야지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제가 아는 평균 단가는 2,500원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1조를 샀는데 제가 어제 대충 제가 어, 보니까 1조 5천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균 단가가. 예. 예. 요게 평균 단가가 한 1조 5, 2,500원 정도예요. 평균 매수가. 1조 5천원이니까 2,500원. 예.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어, 언제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선물은 뭐 얘네들 언제든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상관없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2,750원이잖아요. 지금 가격대가.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50원 정도 수익 난 거니까 10% 정도 수익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를 투자해갖고 10% 수익 났다. 좀 웃기죠, 이거는. 예. 금융투자 입장에서 보면 1조를 투자해서 10% 수익 났다? 2,500원 이 평균 단가인데 지금 2,750이면 250원 먹은 건데 10%에 만족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리고 얘들이 왜 이걸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융투자 같은 듣보잡이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거 곧버스를 그것도 인버스도 아니고 곧버스를 곧버스 상품을 그것도 4개월 반 동안 올해만 산 거니까 2020년 그걸 왜 1조를 샀지? 어제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 웃기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엄청나요. 어제 보세요. 기관 최근에 사는 거 있죠? 기관이 최근에 계속 사잖아요. 여기서 곧버스 상품을 계속 사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다 금융투자예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금융투자는 보통 단타라는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는 원래 단타라는 애들이에요. 단기매,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누군가 하면 증권사들. 그러니까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애들이 아니라 사모펀드나 연기금 이런 애들이 아니고 금융투자는 단타라는 애들인데요. 이 단타라는 애들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올해 들어서 인버스, 그것도 인버스도 아니고 왜냐면 인버스 2X 상품은요, 이게 횡보를 해버리면 시간 가치가 깎이는 상품이거든요, 이게. 횡보라면 시간 가치가 이게 죽는 상품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 안 되는 상품이에요.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왜 얘가 금융투자가 무려 올해 4개월 반 동안 1조 800억을 샀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단타라든 이 듣보잡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해주는 단타는 중기 투자를 잘 모르는, 중기 투자의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정말 이상한 애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직까지 미스테리한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 미스테리예요. 제가 매번 얘기 드리지만 미스테리한 부분은 이건 좀 미스테리한 것 같다. 저는 그냥 인정, 미스테리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 선물은 언제든지 바로 청산시키고 이렇게 돌리고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크게 뭐 그도 매도를 많이 쳤죠.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는. 요거는 참고는 해놔야 되는데 수급을 보면. 예. 그리고 확실히 지금 연준에 아까도 말씀 연준에 있는 총재들이 자산 가치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옛날에 제가 3100선일 때 올해 1월 달에 파월 의장이 자산 가치의 하락을 우리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3100에서 2600까지 떨어졌는데 이 보세요 지금. 그 뉘앙스가 그 시장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전까지는 뭐 주가나 자산 시장에 대한 이게 이 상승에 대해서 관심이 없나 봐요. 그 하락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네들도 너무 그 자산 시장 주가를 잘 이렇게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놓친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찝찝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고용 지표는 뭐 봐야 되겠지만 아직 좋아요. 그러니까 물가하고 고용만 신경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확실히 지금은 얘네들이 긴축을 세게 할 수밖에 없죠. 고용이 좋고 물가는 비싸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가와 고용이 가장 중요한 인물일 뿐 자산 가격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고용 좋죠? 그리고 물가 높죠? 이렇게 높죠? 생산자하고 소비자 물가치 다 높죠? 그러면 고용 좋고 물가 높으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딴 거 신경 안 쓴다며. 이것만 신경 쓴다며. 그러면 긴축을 계속 하겠지. 상반기 중에는. 어떤 형태든 긴축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경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에드워드 야든이라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강세론자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2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이 얘기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높고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 근데 그러니까 원체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S&P 500이 5천을 갈 수 있지만 올해는 되게 힘들 것 같다. 이제 강세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반만 믿으면 되죠, 지수는. 근데 이 사람이 스태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 처음 봤어요. 저는 야드니가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처음 들어봤어요. 이 사람은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긍정론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얘기를 해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 경기 침체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고. 그다음 10년물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이상하다 생각하는 건 6월달, 7월달에 시장의 예측이 FED가 금리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하고 2년물이 안 올라와요. 특이한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 저도 이제 고민이 많이 되죠.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도 내년입니다. 올해 말고. 내년에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구나. 아,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구나. 그냥 당분간은 한 2년 동안은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거구나.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박스권.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의 박스권 장세.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게 뭐냐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형태죠. 박스권 장세에서는 하락 클라이막스 같은 건 없어요. 예. 제가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한테 그 얘기한 적 있나요? 나스닥의 TQQ 같은 거 사면 안 된다고. 나스닥이 12,000선 무너질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나스닥의 3배짜리 상품 TQQQ 같은 거 사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그건 이제 마진콜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마진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벌써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률 좀 힘들 것 같다. 제가 가끔씩 이제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옥시덴탈 페트롤. 워런 버핏이 샀던 종목인데요. 그 다음에 쉐브론. 월봉상 위에 떠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눌림목은 있겠지만 이런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어설프게 단타 쳤다가는 큰일 나고.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이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들이 선물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돌리는 것들은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5만 계약 냈으니까 5만 4천 계약이니까 오늘 6천 계약 팔았으니까 뭐 그래도 한 4만 8천 계약 남아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도 되긴 하다. 이 지수 때 어떻게 팝니까? 근데 어제 사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근데 오늘 개인들의 현물 매도를 보면 정말 아쉬워요. 어제 혹시라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요.
어제, 어제, 어제요. 코스닥을 얼마치 샀는지 혹시 아세요? 거래소는 3,900억 샀고요. 코스닥은 어제 3천억 샀어요. 개인들이. 어제. 근데 오늘 500억 팔아요. 정말로, 어, 정말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개인들이 이 지수대에서 물려서 못 팔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어, 두 번째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지수대에서 못 팔겠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계속 끌려가요, 이렇게 되면. 예, 계속 끌려갈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언제 이게 뭐 주가가 올라갔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언제 얘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소위해서, 어, 좀 이게 심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걸 언제 얘네들이 공포에서 이렇게 좀 공포감을 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 일정 부분 올라올 때 주식 비중을 줄일지, 이 부분들도 제일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의 심리가 되게 좀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불안한 심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수가 반등할 때 개인들의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 매수 들어오는 물량과 지수가 반등할 때 매도 나오는 물량을 보면 좀 솔직히 얘기하면 좀 이해가 좀 덜 돼요. 어,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제 생각은 저것도 문제.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이 좀 문제인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저는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페드는 상반기에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페드 워치의 전망치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0년물이나 2년물이 안 움직이는 거 보면 아, 좀 쉽지 않을까 싶어. 예. 어. 근데 사실 얘기하면 보세요. 이번에 떨어질 때도 리비안 리비안이나 이게 그 넷플릭스 같은 이게 약간 엉성한 그런 성장주들이 먼저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보면 게임주가 대표. 제가 게임주 작년 12월 달에 제가 게임주 방송에서 안 된다고 막 이게 사기라고 막 그런 이야기를 또 욕 엄청 먹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게임주 사기라고 얘기하면서 욕 엄청 먹었어요. 예. 진짜 욕 먹었어요. 예.
근데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예. 저는 왜 작년에 또 게임주가 엉성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이제 나스닥이 저는 애플 하나만 계속 방송에서 밀었는데요. 어, 나스닥이 결국은 12,000이 깨지면 어, 성장주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섹터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이쪽 섹터 작년 때 비정상적이었고 그러면 어설픈 섹터들은 다 깨진다고 좀 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게임주였고 리비안, 넷플릭스 이런 거였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테슬라는 저는 원래부터 별로 안 좋아했는데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서 제가 2월인가 3월 달부터 바꿨고요. 이제부터는 성장주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3전도 제가 볼 때는 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버티면 되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하는 게 이건데요. 제가 매번 설명드리거든요. 이 매물 때는 쉽지 않아요. 어차피 8주씩 아니잖아요, 삼성. 근데 개인들이 대형주를 80조 샀는데 그 중에 삼성전자를 40조 샀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건. 근데 그게 나타나요, 벌써.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런 거거든요. 반등 나와도 크게 나오지 못하는 섹터들, 이런 것들. 왜 그런가 하면, 어, 이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위에 주봉상 음봉이 이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싫어하지만, 양봉이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이게 들어온 느낌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도 보면 대부분 제가 넷플릭스 얘기하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했던 얘기가 이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 제가 넷플릭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성장주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형태가 뭐냐면 이런 거 이런 거 올라가는데 거래가 없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진짜 조심해야 되는 패턴이죠.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거래가 없다는 건 다 이게 허상이에요. 떨어질 때 쉽게 떨어진다고요. 지금 고점에서 보세요. 올라갈 때요.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위에서는 거래가 없잖아요. 음봉이 거래가 많고 양봉이 거래가 없어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그 성장주가 거래가 본격적으로 터졌던 라인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요. 이 라인은.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는가 하면 얘는 이제 거래 터졌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이제 거래가 터지잖아요. 이걸 우리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큰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게 뭐 워런 버핏이 됐든 누가 됐든 모르겠지만.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런 섹터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자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등은 나오겠지만 없어요. 떨어질 때 거래도 안 터졌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볼 게 하나도 없는 주식이죠. 근데 저평가 맞아요. 7만 원 밑에서는 매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제 갈지 모르는 거죠. 제가 셀트론을 굉장히 안 좋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많이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이러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셀트론을 자꾸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 이게 월봉상권 이게 이제 월봉인데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아, 한 번도 못 올라요. 제 이평선에 월봉 이평선 위로. 그러니까 전자는 그러진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올라왔다가 떨어졌던 경우가 있고 지금 밑에 있거든요. 실제로는 한 번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좀 하고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죠. 근데 현대차가 기아차는 또 다르거든요. 어, 안 빠지죠. 대형주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가 하면 예, 올라갈 때 엄보의 거래량이 많이 생긴 종목도 있죠. 그거는 나중에 때가 돼서 올라가더라도 쉽지는 않는 형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주식도 보면 저는 쉐보론, 옥시덴트 페트롤 이런 것들은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아, 아, 그런 형태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워런 버핏 아저씨가 잘해요. 보면 저는 만약에 미국 주식 한다고 하면 이것 추천합니다. 예, 떨어질 때마다 사라고.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제 성장수는 10년씩 제가 과감하게 얘기하는데 반등은 가더라도 10년 이제 성장주의 10년 상승 사이클은 이제 마감되고 이제 에너지의 변화에 따른 수혜주 주들이 이제 향후 2년을 이제 주도할 것 같다. 근데 얘네들은 주도해도 지수를 땡길 수 있는 시가총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에 묶이는 거죠. 네.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있어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음, 바꿔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겠죠.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확실히 주가가 세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 5종목인가 갖고 있는데요. 뭐 6종목인가? 그러니까 6종목 보유하고 있는데 비중은 전체 비중은 47% 주식 비중, 43%. 현금 비중은 지금 57%고요. 제가 지금 주식을 그렇게 많이는 안 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은 안정화됐지 않다고 생각. 그러니까 12,000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은 많이 늘었진 않았고요. 근데 이 6종목 중에서 성장주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종목 중에서 기술주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스닥이 12,000이 무너졌다고 생각해서 성장주와 기술주를 편입을 하나도 안 했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이 주도주가 될지는 몰라요, 저도 아직은. 근데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이번에 진바닥을 찍으면. 근데 시장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12,000이 무너지면 저희가 단기 바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해서 파생을 2번 정도 제가 이게 1차 테스트를 했는데 2번 다 손절했어요. 손절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2년 동안. 근데 확실히 12,000선, 나스닥 12,000선 무너지고 나서 또 아직까지는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조만간에 아마 바닥을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많이 떨어지면 11,000선 무너지면 바닥 나올 것 같고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한 만선 초반까지면 끝날 것 같다, 이번은. 그러면 이제 진바닥 잡을 것 같다. 그래서 11,000선 무너지거나 그러니까 만선에서는 요 사이에서 아마 바닥을 찍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은 거고, 지금 확실히 과매도권이 맞다.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제가.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좋은 종목들, 이제 저희가 종목들을 봤는데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이게 나쁜 종목들 올라오다 보면 날리면 되고요. 좋은 종목들 계속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죠. 예. 똑같은 형태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에 걸쳐서 올랐던 성장주의 트렌드가 이제 끝난 것 같다. 저희도 지금 성장주나 기술주는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거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뭐 안 하고 있긴 합니다. 이 정도면 많이 빠졌죠, 성장주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됐는데, 근데 함부로 못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좀 이제 저는 여기가 대충 바닥 같긴 한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으면 이제 그 라인 밑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 보고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외 증시가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다 땡기네요. 그죠? 예, 똑같은 형태로 그런 형태가 좀 있어서 네오님,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못 드렸는데 제가 좀 드릴게요. 그 테슬라가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걸 거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거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약간의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꾸게 된 하나의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가 뭐였는가 하면 테슬라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보고 미래의 비즈니스를 보고 이거는 거품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딱 인수하는 거 보고 뭐지? 라고 생각. 그러니까 테슬라가 거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건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
모델을 보고 제가 거품이 아니라 생각했다가 페이스북을 딱 인수하는 거 보고 이게 뭐지? 두 번을 제가 이렇게 샥을 그러니까 충격을 제가 양쪽을 다 받았거든요.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미래의 비즈니스 모델은요,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테슬라를 거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엄청난 거품이라 생각했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 예,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고 적잖이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아마 자율주행이 되면 아마 테슬라가 아마 엄청나게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테슬라에 대해서는 거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가 너무 뻘짓을 많이 해서 그래서 저는 테슬라도 상당 부분 여기서 묶일 것 같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좀 박스권에 묶일 가능성이 있다 생각. 성장주 시대가 아니라서 일단. 그 완전 자율주행차가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그렇게 크게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아예 성장주 자체를 일단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일단 배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10년의 그 성장주에서 10년 상승이 마감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주도주들이 부각될 것 같다. 이제 향후 2년 동안은 새로운 주도주들이 부각될 것 같다. 그러니까 2년의 박스권 속에서 장세에서는. 제가 이런 걸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스타 종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사료 같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큰 트렌드를 갖고 가는 주도주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사료 같은 그런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래서 아마 큰 자금의 이동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뭔지 찾는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찾는 사람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한 번 부의 지형이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그거보다는 이번 지수가 안정권에 드는지 안 드는지가 이제 더 중요하겠죠. 그게 이제 가장 저한테는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정권에 들어야죠, 지수라는 게. 그, 그 나머지는 나중 문제니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장주 많이 물리신 분들 많으신가요? 저 되게 궁금해서. 아니 왜냐하면 성장주가 많이 물린 사람 많이 있으면 어 그거
반대 매매 나오지 않나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저는 안 했지만 그쵸, 쉽지 않을 것 같죠. 성장주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성장주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주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제가 한 30년 했잖아요, 방송도. 제 경험상으로 큰 트렌드가 주도주가 아닌 섹터는 개별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제외하고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힘듭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부인하고 싶어도 솔직히 깨놓고 얘기하면 부인이 안 되죠. 그죠? 예. 부인해도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도주 섹터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됐나요? 저는 오늘 오늘 제가 오늘 반등이 나올 건지는 알았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도 반등이 좀 나오면 오늘 종가까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제가 어제 나스닥이 제가 원하는 선을 딱 찍어버려갖고 단기적인 반등 라인을 찍어버려서, 어,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고 수요일 날 나스닥이 제가 예상한 저점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좀 더 빠지는가 싶었는데 장마감에 이렇게 땡기길래 이게 단기 바닥은 찍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못 갔어요, 어제 나스닥이. 그래갖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어, 한 번만 더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국내 시장의 수급이나 이렇게 흐름을 보니까 아직은 좀 그렇네요. 예, 완벽하게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시장하고 관련해서? 시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뭐 물어보세요. 어, 시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네. 1 OMA 파동 하락 오파, 한국도 1 OMA 파동 하락 오파임을 반등은 온다. 추세 전환 아니다. 뭐 이런. 추세 전환이라는 게 그 하락 추세 전환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요? 하락 추세 전환을 누가 얘기를 하던가요?
혹시 주변에 뭐 하락 추세 전환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시던가요? 저는 박스권의 갇힐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하고요. 상승 추세 전환 너무 힘들겠죠? 예, 그거는 너무 힘듭니다. 예. 일단 이것 때문에라도 안 돼요. 상승은. 제가 주식 30년 방송 생활 하면서 개인 수급이 이렇게 몰려 있을 때 이 수급을 돌파하고 가기는 1년 만에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20조는 여기 다 몰려 있거든요. 올해 20조는 여기 다 몰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다시 재상승하려면. 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조금은 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금만 좀 조심해서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 상승을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네, 뭐 얘기하시는 건 나쁘지 않죠. 뭐 그거야 뭐 본인의 어떤 그거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제 생각에는 상승 전환 힘들 것 같고요. 이제 바닥권은 서서히 오고 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거는 근데 좋은 주식을 해야 되죠. 하는 것은 오케이. 이 정도에선 충분히 가능하죠.